출발하기 앞서서 스펙에 대한 부분을 살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스타 4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은 SEA C 바다 스펠링하고 똑같은데 지리자동차의 중형 대형 전기 자동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플랫폼을 로터스 엘레트라에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100kWh입니다. 제법 크죠. 차체 크기 자체가 크잖아요. 전폭도 2m가 넘고. 그러면서 CATL에 대용량 배터리를 넣었어요. 배터리가 68%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409km라고 뜨죠. 99%까지 충전을 물려봤는데 그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580km인가? 국내에서 인증받기로는 1회 충전에 510km가 조금 넘게 주행할 수 있게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히터도 틀고 아무래도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적게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제 충전 이후에 101km를 주행했고요.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인서트 촬영하고 그러느라고 전원만 켜져 있는 상태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평균 전비가 지금 4km/kWh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0km를 갔는데 27kWh를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찬찬히 달리고 그랬을 때는 5km/kWh 이상도 충분히 나와주더라고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좀 넉넉한 편인데요. 아쉬운 거는 400V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800V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이 채 안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스타2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요. 크립 모드를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도 발을 안 대고 브레이크에도 발을 안 대고 있을 때 드라이브 레인지에서 차가 슬슬슬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기능을 전기차에서 구현을 해둔 거예요. 그거를 끌 거냐 킬 거냐. 지금은 끄기로 되어 있잖아요. 드라이브로 놓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볼게요. 앞으로 안 나가죠. 크립을 반대로 켜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지금은 오토홀드가 걸려 있어서 그런데요. 살짝 가속 페달에 터치해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저는 브레이크에 발을 밟고 있는데 이렇게 차량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크립을 켜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에 익숙하신 소비자분들은 좀 익숙한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끄게 되면은 그거는 편하더라고요. 차량이 멈춰섰을 때 내가 굳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도 자동으로 오토홀드가 걸린 것처럼 서 있는 거, 그거는 되게 편하더라. 폴스타2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차량에는 별도의 스포츠 모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은 파워트레인이 그에 맞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잖아요. 그런 모드가 별도로 없어요. 폴스타에서 스포츠 모드는 ESC 오프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가볍게, 중간, 단단하게 이렇게 조절한 정도는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표준 모드에다가 둬도 어느 정도 스티어링 휠에 조금 묵직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런데 가볍게로 설정하니까 확실하게 좀 가볍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분이시라면 상당히 선호할 것처럼 보입니다. 단단하게로 하니까 확실히 조금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해서 있는데 끄기 낮은 표준으로 되어 있죠. 이거 회생제동입니다. 회생제동을 끄는 것과 회생제동을 설정을 하되 조금 덜 개입하는 거, 회생제동이 빡세게 개입하는 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을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폭이 2m가 넘고 휠 베이스가 2999예요. 그러니까 딱 3m라고 보면 되는데 전폭이 2m면요 일반적인 승용차에서는 볼 수 없는 전폭이거든요. 카니발이라든가 펠리세이드라든가 그 정도 차량보다 조금 더 큰 전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차 공간에서 나갈 때 신경 쓰이는 건 있습니다. 왜 신경이 많이 쓰이냐? 프로포션 자체가 그렇게 큰 차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릿속에 레이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SUV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낮게 깔려있는 대시보드의 형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시트 포지션, 그 다음에 본인 넘어서 보이는 이런 각도들, 전체적인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내가 큰 크기의 SUV를 몰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실제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큰 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좁은 그 주차장을 나가다가
휠을 살짝 긁어먹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휠 긁어먹은 자국이 엄청 많아요. 이 차가 미디어 시승용이라서 분명히 운전 꽤나 하신다는 기자님들 위주로 시승을 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휠이 되게 많이 긁혀 있습니다. 오래 타시게 되면은 차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이 익혀져서 나중에 가면 편하게 탈 수 있겠지만, 차량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폭을 의도적으로 좀 은연중에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휠 긁어먹기 딱 쉬운 차량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얼마 안 해보신 초보 운전자분들께는 솔직히 추천드리기가 조금 빡센 차량이긴 해요. 티맵 같은 경우에는 볼보랑 처음 협업을 하면서 이게 폴스타에도 좀 내려오게 됐는데, 빨간불 지금 몇 초 남았는지 보이죠? 볼보랑 티맵이랑 되게 옛날부터 손을 잡고 쭉 고도화시킨 기능이 폴스타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 상당히 괜찮아요. 제 앞에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지도가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부분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최대한 가까운 데서 소곤소곤 좀 알려주는 느낌이죠. 조금 아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 방향지 시등 한번 켜볼게요. 단추 똑딱이 잠글 때처럼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다른 차량들 방향지 시등 소리와도 되게 다르고 독특한 사운드긴 해요.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사운드를 넣은 것 같은데, 좌측 깜빡이를 켜면은 좌측 스피커에서 들리고 우측 깜빡이를 켜면은 우측 스피커에서 들립니다. 서라운드로 들린다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소리랑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안 좋은路面지나가다 보면은 모래나 이런 것들 튀잖아요. 차체로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런 소리랑 비슷하게 들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소리 자체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오디오를 아무것도 안 켜고 있어도 안 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센터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까 좀 꺼냈는데, 모델 Y 같은 경우가 비상등이 헤드라이닝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위치 진짜 별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헤드라이닝 여기에 비상등 버튼이 있어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마 하고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비상등은 진짜 비상시에 점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급브레이크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차량이 자동으로 비상등을 점등시켜주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국내에서는 이 비상등 의 점등 빈도가 좀 더 높아요. 감사합니다라는 용도로 빗감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비상시에 누르기에 썩 좋은 위치는 아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1열 도어 하단 쪽에 보면요, 100kW 시 200kW라는 철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폴스타2 때부터 차량 명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 출력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 폴스타4에서도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 100kW 시의 배터리를 얹고 있고 출력이 200kW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싱글 모터 모델이에요. 그래서 후륜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400kW의 출력을 내뿜습니다.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환산해 보면요, 대략 270마력 정도가 나오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36kg 포스미터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국산 전기차 중에서 EV6의 싱글 모터와 비교했을 때 출력은 한 46마력 정도가 더 높은 편이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엔 오히려 EV6가 1kg 포스미터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은 폴스타4의 공차 중량이 2.2톤이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EV6 싱글 모터가 2톤이 조금 안 되거든요. 1900kg대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200kg 오버로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출력적인 느낌은 EV6 싱글 모터랑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썰을 풀면서 카메라를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피로 징후가 보인다, 그러니까 집중이 깨졌다 너,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운전자 친화적이네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전기차인 만큼 출발부터 어느 정도의 높은 속도까지 꾸준하게 최고 출력을 쭉 하고 밀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 가속할 때 잠깐 보면은 밟았을 때 쫙 하고 나가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공차 중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게당 출력비로 해서 막 출력이 그렇게 떨어진다거나 하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싱글 모터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내줍니다. 뭐 파워트레인의 부드러움이야 거의 모든 전기차에서 보여주는 특성이긴 한데,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초반에 출발할 때 희한하게 조금
조금 부드럽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무게와도 살짝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도 있고요.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래프 하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주황색으로 빛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색 쪽으로 가는 거 보실 수 있죠. 주황색이 출력을 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속 페달을 얼만큼 밟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출력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프고요. 회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회생 제동이 얼마나 작동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속 페달을 제가 한번 100% 끝까지 전개해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꾹. 아주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최고 출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꾸준하게 쫙 균일하게 밀고 나가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출력만 돼도 어디 가서 차 타고 다니실 때 스트레스 받거나 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회생제동을 아예 꺼보겠습니다. 회생제동을 끄자마자 가속 페달이 되게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회생제동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냥 계속 같은 속도로 굴러갑니다.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내가 에이다스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회생제동을 아예 끄고 주행하는 게 전비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탄력 주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전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회생제동을 표준으로 놔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거운 단계거든요. 일단은 틀자마자 회생제동이 상당히 좀 빡세게 들어오는데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고속도로 주행 환경이라서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요. 이게 시내 주행에서는 약간 좀 거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빡세게 개입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준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이 낮음 정도로만 둬도 회생제동이 개입되는 느낌이 되게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아직까지 전기차를 꺼려 하시는 분 중에서 이 회생제동이 가져다주는 멀미의 기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회생제동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낮은 단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제가 좀 피로해 보인다고 느끼니까 안마 해주고 난리 났습니다. 마사지 시트 기능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정속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NVH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하체에 대한 방음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이드미러 쪽, 이쪽에서 약간의 풍절음이 들리는 건 있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NVH 괜찮습니다. 외부 소음에 대한 방음 대책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내연기관 차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전기 모터에 또 사운드가 있거든요. 전기 모터에서 들리는 그 잉 하는 그 전자적인 사운드가 있기 마련인데 얘는 그런 전기 모터의 소음 같은 것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사운드 이펙트도 없어요. 부드럽게 타라고 만들어진 세팅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전방에 저보다 느린 트럭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속도를 낮춰서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더 느린 차가 생겼네요. 더 느린 차가 생기니까 부드럽게, 그러다가 조금 빠르게 감속해주고, 추월을 위해서 방향지 시등을 켜면은 가속은 안 해줍니다. 완전히 차선을 벗어나서 앞에 아무것도 없어져야지 가속을 해주는 편이네요. 볼보에서부터 약간 유래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안전이 확보가 된 다음에 가속을 해주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폴스타라는 브랜드는 조금 저는 달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SUC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듀얼 모터로 가게 되면 500마력 이상의 상당히 고출력을 내는 차량이 되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에이다스 세팅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방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성격 급한 운전자분들은 조금 답답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놔 보면요, 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죠. 스티어링 휠에 손 올리자마자 바로 풀리는 거 보셨죠?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습니다. Hello there. EV4 해치백 모델 지나가는 거 보셨죠? 그리고 요 앞에가 제가 항상 차선 중앙 유지 장치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오른쪽으로 길 많이 굽어져 있죠? 그러다가 왼쪽 차선 지워집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차선도 지워지는데
차선 깔끔하게 유지하고 지나가죠. 이 차량 제가 익스테리어 설명할 때 카메라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ADAS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버튼 좀 반응이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이 ADAS를 작동시킨다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요, 딸깍 한참 걸리죠. ADAS 관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은 다 반응이 늦더라고요. 희한하게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만 그래요.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들어온 노면에 와 봤습니다. 폴스타2는 제법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폴스타4는 어떨지 빡센 과속 방지턱입니다. 처음에 폴스타4를 탔을 때는 승차감이 좀 어딘가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처럼 노면이 조금 안 좋은 도로를 오게 되면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분명 이 차의 승차감에 어딘가 부드러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탄탄함을 베이스로 했습니다. 폴스타2랑 약간 비슷한 세팅이긴 한데 그 겉면에 부드러움이라는 거를 포장을 한 듯한 승차감의 느낌이거든요. 타이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타이어는 편평비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휠이 무려 21인치짜리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형은 20인치가 들어가는데 20인치의 휠이 들어가면 승차감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지금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 타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을 통한 노면의 진동 느껴집니다. 시트를 통한 노면의 진동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잔진동을 막아주는 능력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차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동은 좀 짓눌러 가면서 가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과속방지턱은 쉽지 않아요. 여기 조금 빡센 과속방지턱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확실히 탄탄한 승차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량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2.2톤이 넘어가요. 되게 무거운 차입니다. 아무래도 큰 대용량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대부분 이 정도 무게의 내연기관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들을 많이 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모터 사용이 되면은 액티브 댐퍼라고 해서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차량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 그대로입니다. 무거운 하중을 버티려다 보니까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게 일단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BMW i5 같은 정도만 돼도 근데 방금 회전 방향은 되게 좋았다. 휠 베이스가 3m고 후륜 조향 같은 거 별도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치고는 회전 반경이 되게 좁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승차감 얘기로 잠깐 다시 넘어와서 옛날에 시승했었던 BMW i5만 해도요, 후륜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차체의 무게를 버티면서도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서스펜션 세팅인 거거든요. 무거운 차량들의 승차감적인 특성이 이 차에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게, 무게가 무거우면요 원래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조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체 하중이 쫙 밑으로 깔고 가주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고속주행 상황이라든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승차감으로 발현이 되는 대신에 저속에 지금같이 노면이 그지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하나 넘게 되더라도 수축하고 이완됐다가 땅바닥에 닿으면서 다시 수축되잖아요. 차체 질량으로 딱 짓눌러 버리는 거거든요. 이때 차체가 무거우다 보니까 충격이 되게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거운 차량들의 승차감이 좋다는 것에 딱 반만 동의를 하는데, 얘는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차의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을 잠깐만 돌려보면요, 전반적으로 코너링 성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SUC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스포티함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노면이 좋은 도로 상황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시속 60km로 조금 야트막한 과속방지턱, 확실히 과속방지턱을 넘었다라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차체 무게, 이거는 물리적인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고속 크루징 상황에서는 또 승차감이 제법 괜찮습니다. 약간 부드럽게 포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느낌이 고속 크루징 상황에서 되게 부각되거든요. 특히 고속 범프 있잖아요. 너울너울 되는 느낌에서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게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부드러워요. 더러운 노면같이 아주 안 좋은 노면, 시골길 이런 곳을 주로 다니신다 하시는 분은 이 차가 그렇게 안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장거리 주행이 많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일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긴 편이잖아요. 장거리를 주행할 일이 많고 고속도로 주행할 일이 많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법 괜찮은 차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행을 해보면서 분명히 내가 이런 승차감을 어디에서 느껴봤는데, 분명히 느껴본 승차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지 하고 되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벤츠 GLE 승차감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벤츠 GLE 같은 경우에도 낮은 속도에서 울퉁불퉁한 시골길 같은 구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제법 노면의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해줍니다. 조금 통통 튀는 듯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속 크루징에서 하늘하늘거리는 승차감이 정말 좋거든요. 물론 GLE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이란 말이에요.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만 가지고도 이런 주행 감각을 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시승을 끝내고 총평을 내릴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는, 그래서 이 차량의 종합적인 상품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들께 추천하면 좋을까 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게 뭔가 쉽지가 않아요. 차가 나빠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은 디자인,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는 제일 이쁜 디자인을 취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명확한 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엔 킥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유별난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딱 돋보이는 게 뭔가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리티컬한 단점도 없어. 코너링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사실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 돌려보고 했을 텐데, 근데 다른 시승기 봐도 워낙에 코너링 성능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즐기는 차로 타자니 일단은 싱글 모터의 출력 뛰어난 편은 아니죠. 두 번째, 크기. 차체가 크니까 실내 공간 넓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차량에 어디에 있어도 되게 풍족하게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의 가격이 6천만 원 후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깡통 모델에는 핸드도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옵션을 좀 몇 가지 붙여서 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차량 가격이 7천만 원 중반대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곧 나오는 아이오닉 9, 아이오닉 9이 6천만 원대부터 스타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예 공간만을 따지고 놓고 보자고 하면 아이오닉 9에 조금 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장르도 조금 독특하긴 해요. 이 차량의 경쟁 상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크기, 재원, 뭐 가격 다 따져보면요,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굳이 따져보자고 하면은 저는 캐딜락 리릭하고 조금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리릭 같은 경우엔 듀얼 모터를 달고 1억이 넘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릭하고도 딱 놓고 비교하기 애매하고 되게 유니크한 일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분한테 추천드릴까라고 했을 때 쉽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이거 이런 분들한테는 이 차가 딱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장거리 자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거리를 자주 오가야 되는데, 사실 전기차라는 게 중간에 충전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래서 전기차를 쉽게 선뜻 선택하시지 못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 차가 분명히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수입되는 수입차 중에서 일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가 제일 긴 편에 속합니다. 이것보다 긴 차 있긴 있어요. 로터스 에메아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환경부 인증을 통과했는데, 일회 충전 시에 복합 기준은 520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폴스타 4보단 조금 높긴 한데, 폴스타 4와 비교하자고 하면은 거의 가격이 3배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갖추고 있는데 나는 좀 장거리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9%까지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580km가 떴었습니다. 그리고 효율도 실제로 타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충전할 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것만 인지하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장거리 주행으로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또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 크루징에서 승차감이 제법 괜찮습니다. 마사지 시트 기능도 있어서 장거리 주행할 때 조금 덜 피곤하게 하는 것도 있고, 장거리 자주 가시는 분한테는 제법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부산 공장에서 생산돼서 이제 곧 국산차가 될 녀석이죠. 폴스타 4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